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이 좀 짧았어요. 중학교까지는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을 못하고 중퇴했거든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갔더니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한데, 너 학교 그만 다니면 안 될까? 학교를 그만두라고, 학교 그만두고 뭐 하라고? 나가서 돈 좀 벌었으면 하는데. 왜? 우리 집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는 되잖아. 그랬었지. 근데 아빠가 보증을 선 게 있었나 봐. 솔직히 그때는 갑자기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아빠더러 갚으라고 해. 왜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아. 뭐? 우리 집은 원래도 못 살았지만 그 즈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준 게 탈이 나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그 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술에만 진탕 취했더니 결국 사고로 상태가 위중했는데 얼마 못 가 돌아가신 거였죠. 장녀였던 저는 울며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서울로 가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번 돈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내며 지내는데 솔직히 좀 우울하던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놀던 때가 그립기도 하고 온종일 공장에 처박혀 있자니 기분이 처지더라고요. 그즈음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오빠가 자꾸 말을 걸어왔어요. 밥은 먹었어요? 왜 자꾸 남의 밥 걱정을 해요? 밥 먹고 살려고 여기서 일하는 거잖아요. 글쎄, 그러려고 온 걸 텐데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나 먹든가요.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김밥 한 줄을 내밀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만두, 찐빵 같은 걸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동량을 하나 싶어 욱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제 피해의식이더라고요. 내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공장 일을 하는 게 그만큼 서러웠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기로 했어요. 비록 원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변한 데에는 그 오빠의 도움도 컸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럼 그쪽은 좋아요? 좋죠. 공장에서 일한 덕에 밥도 먹고 살고 식구들도 돕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공장에 감사해요. 그날 이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저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집이 망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즈음엔 사는 게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당신이 보이더라고. 학교 포기하고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날 보는 것 같았거든. 비록 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나 남편의 집안 형편은 우리 집 못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사시는 것도 그랬고 시누이도 변변찮은 직업 없이 시아버지의 국밥집 일을 돕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국밥집은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 남편이 번 돈을 미천 삼아 시작하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온 식구가 남편의 월급에 기대 살진 않아 다행이었지만 기댈 데가 없는 시댁이긴 했죠.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네 남편 덕에 우리가 가게라도 하나 차리긴 했지만 그건 엄연히 우리 거니까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아, 그럼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일이기도 하고요. 넌 지금 다니는 공장 열심히 다니라는 뜻이야. 괜히 가게 와서 일 돕겠다고 공장 관두지 마. 우리 국밥집 자리는 네 시누이 자리니까.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안일에 신경도 쓰지 말고 눈길도 주지 마. 알겠니? 솔직히 시아버지의 국밥집에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결혼 후에는 당연히 공장에 계속 다녔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공장을 관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공장 관두고 다른 데서 일하게?
아버지 국밥집에서 일하려고. 그 작은 가게에서 당신이랑 아가씨랑 다 같이 일하겠다고? 일손이 부족한가 봐. 엄마가 연락 왔어. 어머니께서? 저한테는 분명 국밥집에선 일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국밥집에 와서 일하라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더구나 그 작은 가게에서 월급이나 받을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럼에도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대신 약속해. 월급은 꼬박꼬박 받겠다고. 당연하지. 국밥집이 지금 엄청 잘 된대. 솔직히 남편의 말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반년간 남편은 공장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었죠. 혹시 국밥집 가게 확장했어? 당연하지.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일하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가게에 가보니 정말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겁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확장한 거야? 좀 됐어. 당신은 우리 집안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차마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가게를 보니 손님도 많고 이 정도면 저도 도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나 가게에서 저를 본 시어머니께서는 질색을 하셨어요. 아니, 너 우리 가게에는 왜 온 거니? 이젠 남편도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와봤어요. 하여튼 내가 말하지 말라니까 결국 말을 했나 보네. 그래서 설마 너도 와서 일하겠다는 건 아니지? 그럴 생각은 없지만 가게에 직원도 많고 차라리 제가 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됐거든. 우리가 열심히 일궈온 가게에 침발을 생각 마.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경계하시더니 가게의 직원만 수십 명이 넘는데도 제가 가게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아버지의 국밥집은 초대박이 나서 전국에 가맹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남편도 시댁에서도 저더러 와서 같이 일해보자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공장 동료들이 저에게 물을 정도였어요. 아니, 시댁 국밥집이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자기만 계속 공장에서 일해? 아, 그냥 저는 공장이 더 좋아요. 공장이 뭐가 좋아. 그냥 가맹점 하나 내달라고 해. 나 그때 그 집으로 밥 먹으러 갔다가 자기 남편 보고 깜짝 놀랐잖아. 같이 일하는 공장 동료가 시아버지의 국밥집에 갔다가 남편을 봤더라고요. 한때는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니까 바로 알아보고는 저한테 와서 그러는데 저만 외딴 섬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제 기분을 전혀 모르는 듯 남편은 매일같이 국밥집 자랑을 했어요. 가맹점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네. 그래? 아가씨는 계속 본점에서 일하겠대? 그럼 걔가 개국공신이잖아. 자기도 계속 본점에서 일할 거고? 왜? 아니, 우리도 가맹점 하나 내면 어떨까 싶기도 해서. 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좋은 생각이네. 남편은 시댁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고 다음날 저는 시누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가맹점 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꼭 내고 싶다기보단 오빠랑 둘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언니, 우리 엄마 무시해요? 예? 내가 어머니를 무시하다니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는 우리 국밥집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던데요. 그래서 신경 안 썼잖아요. 그래요. 국밥집 잘 안 될 때는 신경 안 썼죠. 근데 지금은 쓰네요. 우리 국밥집 엄청 잘 되고 나니까. 시누이 말을 듣고 나니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싶었어요.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 시댁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 저도 잠깐 혹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온 남편도 이미 태세 전환을 한 뒤였죠. 본점 일이 많이 바빠서 가맹점은 따로 못 낼 것 같아. 당신 때문에 괜한 소리 했다가 혼만 났잖아. 나더러 그럴 거면 공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니까. 누가? 어머니가? 너도 네 와이프처럼 구질구질하게 공장 일하면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길래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
나까지 공장에 처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 화장실 갈 때 맘과 나올 때 맘이 다르다더니 이제 남편에게 공장은 고마운 곳이 아닌 구질구질한 곳이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댁은 저를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마치 자기들만의 왕국을 지어놓고 저만 그 성문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때마다 명절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도 여기서 같이 먹으려고?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고 밥을 먹기 직전 제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네? 뭐 더 시키실 일이라도... 아니, 그건 아닌데 우리끼리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너는 따로 먹는 게 어떻겠니? 제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인가요? 우리 국밥집 운영에 관한 기밀이라서. 국밥집의 국정원도 아니고 제가 듣지 못할 정도의 무슨 기밀이 있다는 건지 황당했지만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깜빡하고 내놓지 않은 양념장이 보여서 거실로 갔을 때였어요. 엄마, 무슨 말인데? 말은 무슨, 그냥 우리끼리 먹고 싶어서 그렇지. 꼭 명절까지 네 와이프랑 밥을 같이 먹어야겠어? 아, 그건 아니지. 맨날 같이 먹으니까. 자, 이것 좀 먹어봐. 우리 엄마 최고. 네가 지금의 우리 국밥집을 있게 해준 건 맞지만 막말로 네 마누라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핑계로 너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의 뇌리에 자기 생각을 심는 듯 했고 저는 기가 차서 양념장을 들고 도로 부엌으로 왔습니다. 맘 같아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시댁에서 아침을 먹은 뒤엔 친정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는데도 남편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집 가야지.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시는 겁니다. 우리 집? 설마 네 친정 말하는 거냐? 거기가 네 친정이지 우리 아들 집이야? 너희 집을 왜 우리 집이라고 하니? 이번엔 그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잠깐만, 얘 말하는 꼴 좀 봐라. 너 지금 내 말꼬리 잡는 거니? 말꼬리는 어머니께서 잡고 있잖아요. 야! 너희 집은 너 혼자 가, 당장!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떠밀리듯 시댁에서 나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나온 뒤 현관문을 닫자마자 안에서는 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마치 제가 내쫓긴 게 재밌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 남편의 것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친정으로 간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 왜 울어? 동생들도 저에게 달려왔어요. 언니 왜 그래?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형부는... 누나, 무슨 일 있어? 저는 친정 식구들의 보살핌 속에서 겨우 눈물을 멈출 수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 식구들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그랬나 봐. 네 신랑은 어디 가고? 시댁에 있어, 낄낄거리면서. 뭐? 아니 왜 같이 온다더니 싸웠어? 아니, 나는 그 집에서 싸울 주제도 못 돼. 아예 말 섞을 급도 안 되는 것 같아. 급이라니. 그 집 식구들은 마치 거대한 성 안에 사는 것 같아. 성문을 꽉 닫아놓고 나한테만 안 열어줘.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그저 부리고 싶은 것 같아. 널 왜 부려? 네가 시녀야? 엄마도 알지. 시아버지가 하시는 국밥집 대박 난 거. 그래, 네 신랑도 거기서 일한다며. 설마 너한테도 와서 일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면 좋게 생각해. 결국 가업인데 네 신랑이랑 시누이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서 일하라고 하시겠지. 막말로 네가 공장에서 계속 일하는 거 엄마도 맘 안 좋아. 이제라도 검정고시 봐서 고졸 학력도 만들었으면 좋겠어. 엄마, 내가 그러는 거면 이렇게 속상하지도 않을 거야. 아까 성이라고 했잖아. 자기들만이 사는 성이라고. 나는 거기 안 들여 보내준다니까. 뭐? 나한테는
그냥 평생 공장에서 일이나 하래. 자기들 가게는 넘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공장 사람들이 우연히 국밥집에 갔다가 남편을 봤나 봐. 나더러 시댁에서 가맹점 하나 내서 하지 뭐하러 공장을 다니냐고 해서 말 한번 꺼냈다가 아주 파렴치한이 됐어. 국밥집 어려울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잘 되니까 탐내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신우이가.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두 번 다시 시댁에 아쉬운 소리를 하나 봐라 마음 먹었지. 그런데도 네 남편은 가만히 있어? 응. 그 사람은 자기 안위가 먼저야. 행여나 나 때문에 자기가 국밥집에서 밀려날까 봐 걱정. 다음날 집으로 갔더니 남편이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나절을 남편과 말없이 있었는데 저녁밥 시간이 되자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밥 줘. 진짜 밥을 한 그릇 갖다가 퍼붓고 싶었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당신 끝까지 우리 집 안 오더라? 우리 집? 우리 집은 여기잖아. 나 어제 우리 집에 왔는데? 뭐? 당신이 우리 집 가자며. 그럼 당신은 어디 갔다 오는 건데? 남편이 마치 자기 엄마처럼 말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명절인데 인사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용돈 좀 드리면 되잖아. 내가 줄게. 당신이 드려. 됐지? 돈으로 때우시겠다? 그럼 뭐? 당신 어머니가 내 인사나 받고 싶겠어? 당신 집 사는 게 여전히 공공하잖아. 돈이 최고지.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재벌집 아들인 줄 알겠네? 재벌집까지는 몰라도 당신 집이랑은 확실히 클래스의 차이가 있지. 우리 아버지 가맹점이 몇 갠데 당신 집이랑 비교가 안 되지. 이런 집에 시집 온 걸 감사하라고. 그만 좀 불평하고.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 드리라며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거기에 제 돈을 더 얹어서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엄마한테 속상한 얘기만 털어놓고 온 것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돈을 보내자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박서방이 엄마 드리라고 해서. 진짜 박서방이 준 거 맞아? 안부 연락도 없었는데? 그럼 맞아. 너무 바빠서 나한테 대신 드리라고 하더라고. 명절에 못 가서 죄송하다고. 아무튼 알았고 조금 있으면 너희 시어머니 생신 맞지? 맞아. 주소 좀 보내봐. 생신 선물 좀 보내게. 얼마 후 시어머니 생신날 농사 짓는 친정엄마는 고구마 한 박스를 보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구마 박스를 보자마자 열어보지도 않고 인상을 쓰셨습니다. 아유, 냄새나게 이따위 것을 보내. 엄마가 직접 농사 지으신 고구마예요. 그리고 고구마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엄마가 보낸 고구마 박스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박스를 꺼냈고 고구마가 표면이 상했을까봐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내가 박스를 뜯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세상에 엄마 이걸 버리면 어떡해? 박스 안을 본 두 년들은 손발을 떨며 제 가랑이 사이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거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보낸 거 맞지? 그렇지? 언니, 그거 우리 엄마 거잖아요. 이리 줘요, 어서요. 그러나 저는 눈물을 훔치며 박스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걸 왜 닫아? 그거 나한테 주신 거잖아. 처음엔 그랬지만 어머니께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잖아요. 그거야, 고구마인 줄 알고 그랬지. 냄새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고구마 냄새가 아니라 다른 냄새였네. 그렇지, 돈 냄새였네. 우리 엄마가 늙어서 그래요. 언니도 알잖아요. 야, 내가 뭐가 늙어? 엄마, 지금 엄마가 늙고 안 늙고가 문제가 아니야. 저 상자 안에 있는 돈 못 봤어? 봤지. 봤으니까 우리가 제 가랑이 사이에서 싹싹 비는 거 아니야. 저는 엄마가 보낸 고구마 박스를 옆에 둔 뒤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고구마 박스 안에 든 건 돈이었어요. 예, 그러지 말고 그 안에 든 게 얼마인지 세어나 보자. 응? 이걸 어머니께서 왜 세시는데요? 제가 가서 세어볼게요. 야, 그거 내 돈이잖아. 사부인이 나한테 보낸 거라고. 어머니는 이 박스에 손도 안 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돈을 왜 다 낡아 빠져 냄새날 것 같은 고구마 박스에 닫느냐고. 그래서 확인도 안 해보고 버리셨어요? 돈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 아니죠. 사부인이 생일이라고 선물을 보냈으면 적어도 뜯어보는 성의는 보이셨어야죠. 너 설마 그 안에 든 게 돈인 줄 알고 있었니? 솔직히 말하면 당황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스 안에는 5만 원권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저조차도 그게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쩌면 그 안에 든 게 가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다시 보여주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몰랐고가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이 상자를 버렸다는 게 중요하죠. 저는 상자를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봤어? 예상대로 네 시어머니는 쳐다도 안 봤구나. 진짜 고구마인 줄 아셨거든. 행여 내가 고구마를 보냈어도 뜯어는 봤어야지. 그나저나 엄마, 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농사지어서 이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진 않은데 행여나 이 정도의 돈을 벌었으면 집부터 고쳤어야지. 이 낡은 시골집에 살면서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누구한테 빌린 거야? 이 많은 돈을 누가 빌려주지? 설마 대출받은 건 아니지? 네 시어머니 박스 안에 든 돈 보더니 뭐라 하든? 뭐라고 하긴 아주 내 가랑이 사이로 기더라. 시누이도. 정말? 내가 그 꼴을 봤어야 했는데. 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돈 어디서 났냐니깐? 대출 받았어? 그럼 얼른 갚자. 그 돈, 내 돈 맞아. 뭐? 엄마가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그동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땅을 종종 샀었어. 아무리 땅을 샀어도 시골 땅이 얼마나 한다고. 글쎄 내가 산 땅이 개발지가 된 거야. 매매가가 100억.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갖다 써. 이 돈을 나더러 쓰라고? 그럼 누가 써? 아빠 돌아가시고 장녀라고 고생한 우리 딸이 안 쓰면. 엄마. 네가 얼마나 고생한지는 내가 가장 잘 알아. 엄마도 너 없으면 못 버텼을 거야. 시댁도 지질이 못하는 대로 시집 간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국밥집이 잘 된다기에 돈 걱정 없이 잘 지낼 줄만 알았지. 네가 그런 대우 받고 사는 줄 알았으면 진지게 줄걸. 그래도 이 돈은 엄마 돈인데. 내 돈은 다 네 돈이야. 근데 이 안에 든 돈이 다 얼마야? 네가 직접 세봐. 저는 고구마 박스 안에 든 돈을 세기 시작했고 세어보니 정확히 6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까지 합세해 저를 겁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니, 그 박스 어디에다 뒀어요? 그건 왜요? 왜냐니요. 그거 우리 엄마 거잖아요. 언니는 엄마가 우리한테 준 거. 야, 너 좀 나와봐. 사부인한테 언니 엄마가 뭐야? 예, 나랑 얘기하자. 좋아. 내가 그 돈 다는 안 가질게. 그래도 사부인이 보낸 성의가 있는데 내가 한 푼도 안 갖는 게 말이 되니? 이미 버리셨잖아요. 이제 미련 좀 버리세요. 뭐? 미련을 버려? 막말로 너 이거 절도야. 내가 아무리 갖다 버렸어도 그 안에 돈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너 자꾸 돈 숨기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 그래 여보. 장모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주신 거잖아. 아무래도 내가 용돈 드린 거에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 아,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드린 10만 원 말하는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남편 등에 스매싱을 날리셨어요. 야! 너는 장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면서 10만 원이 뭐야? 엄마가 그러라며. 내가 그날 이 사람 따라서 안 가고 엄마 집에 있을 때 그랬잖아. 그냥 적선한다 치고 10만 원 정도 보내라고. 나 조용히 안 해. 엄마가 더 시끄럽거든.
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여보, 그 돈 엄마랑 쟤 줄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오손도손 살자. 야, 너 진짜 말 다 했냐? 엄마, 솔직히 나도 힘들었어. 내가 그랬잖아. 그냥 가맹점 하나 내고 사장 노릇하고 살고 싶다고. 근데 엄마 뭐라고 했어? 나더러 무슨 사장을 하느냐고 본점 일이나 배우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그랬지. 우리 와이프도 좀 일 시켜달라고.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 와이프가 화난 거잖아.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네가 네 와이프도 본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랬지. 걔가 뭘 할 줄 알겠냐고 그랬더니 설거지는 잘한다면서 주방에서 설거지 시키라며? 그게 남편이 돼서 할 소리냐? 누구나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지.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고. 네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너는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바로 홀 매니저 했잖아. 그거야 난 엄마 아들이니까. 저 사람은 우리 핏줄도 아니고. 쉿! 지금 우리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투는 사이 시누이가 저한테 슬쩍 묻더라고요. 솔직히 얼마였어요? 고구마 상자 안에 든 거? 6억이요. 저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도 다시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당신 정말이야? 나한테 반은 줄 거지? 우린 부부잖아. 다들 왜 이래? 내가 준다고 했어? 예, 나도 많이는 안 바라마. 사부인이 나한테 보낸 거니까 딱 1억만 줘. 그러면 내가 평생 니들한테 도움 안 받고 살게. 그럼 나도 1억. 저도요. 저도 1억. 셋이서 한 손을 번쩍 든 채 저를 보는데 아주 딱 모전자전이더라고요. 다들 그만 돌아가요. 여긴 내 집이기도 하잖아. 아무튼 아가씨랑 어머니라도 좀 돌아가시라고요. 내가 미쳤니? 네가 그 돈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할 거다. 저더러 삼시세끼라도 해다 바치라 이 말씀이세요? 저도 일하느라 바빠요. 내가 해줄게. 아침도 먹고 갈 수 있게 다 해줄게.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상주하며 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끼니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제 눈치를 살피시더라고요. 집 안 어디에도 그 상자가 없던데. 무슨 상자요? 아, 그 6억 들었다는 가방 말이야. 그가 괜히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나한테 줘봐. 내가 잘 갖고 관리할게. 시어머니는 종일 제 옆에 붙어 앉아 제가 그 상자를 내놓기만을 기다렸고 신우 역시 일이 끝나면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왔어요. 언니, 나도 일하고 피곤해요. 언제까지 언니 집이랑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1억씩 주고 남은 돈은 언니가 가져요. 어때요? 다들 왜서 이래요? 우리 엄마가 줄 때는 갖다 버리더니 그만들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국밥집도 바쁠 거 아니에요? 그놈의 국밥집 버는 만큼 다 나가. 가맹점 내주는 바람에 일은 또 보통 많아졌니? 그나저나 사부인은 어디서 그 많은 돈이 난 거야? 그건 모르셔도 되고요. 혹시 이상한 돈은 아니지? 이상한 돈이라니요? 뭐 이상한 걸로 딴 돈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주는 척하고 이미 없는 거 아니야? 일단 확인이라도 좀 시켜줘봐. 집안을 다 뒤져도 안 나오던데. 있든 없든 신경 쓰실 거 없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기회는 끝났어요. 너 없는 돈 가지고 이렇게 유세 부리는 거면 나중에 아주 혼날 줄 알아. 어디 혼나는 데서 끝날 줄 알아? 우리 아들하고도 이혼이야.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엄마가 들어왔어요. 어머, 사부인. 듣자 하니까 기가 차네요. 밖에서도 다 들려요. 뭐? 이혼을 시키겠다고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얘가 자꾸 우리 약을 올리잖아요. 사부인도 잘 오셨어요. 이참에 아주 끝장을 봅시다. 저한테 생일 선물로 보내셨던 6억이요.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사부인은 아시죠? 그게 왜 사부인한테 보낸 겁니까? 예? 아니 분명 제 생일 선물로 보내셨다고. 저는 그 돈 우리 딸 이름이랑 주소로 보냈습니다. 사부인 이름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래도 제 선물이었잖아요. 안 받으셨다면서요. 냄새난다고 갖다 버리신 걸 우리 딸이 주웠다면서요. 사실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이대로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나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엄마가 바로 우리 집에서 오셨던 건데 밖에서 대부분의 얘기를 들으신 눈치였어요. 이미 물 건너간 선물에 미련 두지 마시고 우리 딸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아니, 제가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간 우리 딸을 아주 함부로 대하셨더라고요. 그거야, 우리 집이랑 사부인 집이 비교가 돼요. 시골에서 농사가 짓는 집이랑 전국에 가맹점 낸 국밥집이 같냐고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대우를 해야 우리도 쟤한테 마음을 주죠. 그렇게 부자세요? 그래요. 사부인이 아무리 선물로 6억을 갖다 줬어도 우리가 가게 처분하고 어쩌고 하면 그 정도 돈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돈에 집착하세요?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돈을 고구마 박스에 넣고 그래요? 줄 거면 그냥 대놓고 주던가. 어차피 안 뜯을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내가 보낸 고구마 박스를 뜯어볼 리가 없죠. 사부인도 절 속이신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열어봤으면 어쩌려고 하셨는데요. 내가 열어보고 6억 꿀꺽했으면요. 그랬다면 정말 가졌을 수도 있겠죠. 엄마는 시어머니의 앞에 웬 신문기사를 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알아보니 되게 그 대단한 국밥집 가맹점이 사고를 쳤던데 어떻게 덮었어요? 사부인, 이 기사는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 딸 시댁일이라니까 평소에 잘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맹점 사장이 진상 손님 국밥에 파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사부인, 우리가 그가 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그 가맹점만 싹 없앴던데 그런다고 진실이 묻힙니까? 그 정도로 손님이 먹을 요리를 관리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됐어요. 아무래도 쪽수가 딸려서 안 되겠어. 우리 딸이랑 아들도 부를 테니까 딱 기다려요. 조금 뒤 남편과 시누이까지 합세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근데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지. 내가 자네 어머니한테 뭘 어쨌다는 건가? 솔직히 잘못은 어머니께서 하셨잖아요. 그 많은 돈을 고구마박에서 보내신 것도 잘못한 거죠. 그러다 분실이라도 됐으면 그냥 6억 잃으시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선물을 고구마 박스에 보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래, 나는 예의도 없고 부주의한 사람이야. 됐나?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거죠. 6억을 결국 갖고 싶다 이건가? 당연하죠. 솔직히 저한테는 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이 사람 먹여 살렸는데. 우리 딸도 계속 공장 다니면서 일한 거로 아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 자네가 말해보게. 사돈 사업이 꽤 커졌던데 왜 우리 딸만 계속 공장에 다니게 하고 가족들끼리 모여도 국밥집 기밀 얘기한다며 우리 딸만 따돌렸다며? 그건 따돌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들, 너도 그만해. 그래봤자 6억? 그건 우리가 가진 거 팔아도 나오는 돈이야. 아니 어디서 거지 같은 걸 데려다 며느리 삼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주 적반하장하냐? 사부인,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맞죠? 그래,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어디서 아버지도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거지를 데려다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말이야 6억을 가지고 장난을 쳐? 그렇게 돈 많은 분이 왜 그렇게 그 돈에 집착하세요? 솔직히 6억 현금으로 본 적도 없죠? 그럼 뭐 너는 있냐? 막말로 그 돈 밑에는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깔았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꺼내본 게 아닌데. 엄마는 저에게 차키를 주며 말했어요. 보조석에 있는 것 좀 가져와. 엄마 말대로 엄마 차로 가보니 보조석에 그 고구마 박스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앞에서 고구마 박스 안에 있는 걸 쏟아내더라고요. 엄마, 진짜 돈이야? 나도 보고 있어. 조용히 좀 해. 대박, 나 6억 처음 봐. 그때 본 그 6억 박스예요. 우리 딸이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었는데 마침 잘 가져왔네요. 예? 우리 집사람이 그 돈을 장모님께 맡겼다고요? 이 상자째로? 그래, 우리 딸은 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더군. 이건 어디까지나 내 돈이라면서. 당신 미쳤어? 왜 거저 들어온 돈은 마다해? 들어올 때 무조건 받아야지. 하여튼 내 진짜 자식은 내 돈에 탐도 안 내는데 사위 자식이란 놈이 이 모양이니
하긴 딱 보아하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구만.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달려들더니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서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했다는 거냐? 나요? 너 김모을 놔. 네가 놓으라고 하면 내가 놓는 사람이니? 웃기고 있네. 그 순간 엄마는 철인적인 힘을 발휘해 시어머니를 때려 눕혔고 시누이는 우리 엄마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네? 아줌마? 그럼 뭐라고 하는데? 그 순간 엄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의 따귀를 차례차례 갈겼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돈 정말 미쳤어요? 지금 내 따귀도 쳤어요? 내가 들은 게 있어서요. 사실 지난 명절 때 홀로 친정에 가서 그간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따귀를 얻어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따위로밖에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요리라고 이렇게 다 망쳐놔? 넌 그냥 평생 공장에 처박혀서 살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런 거밖에 없어. 알겠어? 다시 해볼게요. 돈 아까우니까 네 돈으로 장 보다가 다시 만들어.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따귀를 얻어맞았거든요. 얘기를 들은 엄마는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니, 네 남편은 거기 없었어? 왜 없어? 버젓이 TV 보고 앉아있었지. 저는 그날을 떠올리며 엄마 옆에 앉아 엄마가 쏟아낸 돈을 상자에 다시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그럼 할 말 없죠? 아니, 옛날 같으면 시어머니가 이 정도 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결국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다들 우리 6억이 잘 있는 건 확인했죠. 우리 딸더러 가난하다고 구박하고 무시하더니 기분들이 어때요? 기분이 뭐가 어때요? 꼴랑 6억 가지고. 그 정도 돈은 우리 집도 있거든요. 엄마는 그런 시댁 식구들 앞에 엄마의 재산 목록을 펼쳐놨습니다. 아니, 이게 다 사부인 거라고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하더니. 제 재산 맞습니다. 저 사부인보다 못 살지 않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도 그 낡은 시골집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딱히 불편한 게 없어서 그 집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이거 다 조작 아니에요? 믿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제 그만 들어오시죠. 엄마가 현관을 보며 말했고 저는 잽싸게 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오래 안 기다렸어요. 아니, 이분은 누구시죠? 제가 고용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왜요? 그간 우리 딸한테 하신 거 끝내 사과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저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내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국밥집이 잘 돼서 졸부가 된 거랑 사람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겁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저도 땅이 개발지가 되면서 돈을 꽤 벌었지만 사는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낡은 시골집에서 살면서 알뜰살뜰 삽니다. 물론 사부인한테 보낸 6억은 저로서도 꽤 큰 도전이었죠. 갖고 있던 땅이 개발됐다고요? 네. 어차피 100억도 벌었겠다. 우리 딸 기 좀 살려주려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부인한테 보냈지만 결국 우리 딸을 위한 돈이었던 거죠. 저는 제 딸 기를 살려주려고 돈을 준 거지 사부인 편하게 쓰시라고 드리려던 게 아닙니다. 이제 돈 얘기는 여기서 끝내죠. 그리고 자네는 여기 도장 찍어. 그러면서 엄마는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혼하라고요? 그럼 내가 우리 딸이 이 꼴을 당하며 사는 걸 알았는데 자네랑 계속 살게 할 것 같나? 우리 딸이 뭐가 아쉬워서?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건 우리 둘이 결정해야 할 일이죠. 안 그래 여보? 고구마 상자에 6억을 다 담은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협의 이혼하자. 괜히 소송하면서 시간만 버리지 말고. 당신 이혼이 쉬운 줄 알아? 당신이 무시 좀 당한 거로 이혼을 운운하면
조금 전에 나랑 엄마랑 동생이 당신 어머니한테 당한 건 어떡하고? 그럼 고소해. 받아줄게. 뭐? 나도 당신 식구들이 나 대놓고 따돌리는 거 다 녹음해놨어. 언젠가부터는 시댁에 갈 때마다 녹음하게 되더라. 오는 게 의심과 따돌림이어서 나도 같이 의심 좀 하다 보니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더라고. 그러니까 이혼 사유는 있어. 내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신우이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오빠, 그냥 이혼하면 안 돼. 오빠 장모 재산만 100억이라잖아. 그러나 소곤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더라고요. 신우이의 말을 들은 남편은 더 기고만장하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내가 안 한다고 뭐 하면 못하는 거야. 당신이라고 뭐 별 수 있어? 그래, 당장은 별 수가 없겠지만 소송하면 이기게 되겠지. 당신 식구들이 나한테 한 게 너무 많아서 말이야. 결국 시어머니와 신우이, 남편은 저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이 제 뺨 갈긴 건 없던 거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소는 좀...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더 아내를 챙겼어야 했는데. 솔직히 전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빌어드릴게요. 됐죠? 세 사람을 물끄러미 보던 엄마가 말했어요. 잘못은 우리 딸한테 빌어야죠. 그게 뭐... 그래, 미안하다. 내가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빠르게 사과했지만 여전히 신우이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신우이를 빤히 보고 있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옆구리를 툭 치더라고요. 아, 왜? 너도 얼른 사과해. 언니 뺨친 게 엄마지 나야? 내가 뭘 어쨌다고. 너 지난번에 일부러 언니 발 걸어서 넘어뜨렸잖아. 그래, 그래서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냐? 발가락 골절돼서. 얼른 사과해. 아, 진짜. 그래요, 미안해요. 됐죠? 결국 저는 신우이의 뺨을 갈겼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 발만 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명절에 부엌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자기가 다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도 내 밥그릇에 부었었죠. 아직 먹을 게 많이 붙어 있다면서 다 핥아 먹으라고. 그건 그러니까 한 대 정도는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연이어 시어머니와 남편의 뺨도 갈겨버렸습니다. 아, 진짜 아까 장모님 친 데 또 쳤잖아. 야, 아무리 화가 나도 시어머니 뺨을 쳐? 어머니는 저한테 주신 대로 받으신 거고 당신은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 그동안 내가 많이 참았거든. 저는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진 뒤 엄마의 손을 잡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후련한 것도 잠시, 고구마 상자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엄마, 이건 이제 그만 통장에 넣든가 하자. 아무리 6억이라도 이건 못 들고 다니겠어. 원래 좋은 건 무게가 나가는 법이야. 가는 길에 통장에 넣을까? 대신 네 통장에.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돈은 고구마 상자에 그만 넣어. 남편에게서 이혼 서류에 도장도 받았고 남은 건 이혼 절차뿐이었어요. 물론 엄마와 저의 회심의 한 방은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1년 뒤 시댁의 국밥집 브랜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직원이 손님이 싫다고 파스를 부었던 게 결국 터지고야 만 것이죠. 엄마, 혹시 엄마가 퍼뜨렸어? 이번엔 나 진짜 아니야. 그럼 저걸 어떻게 알았지?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어떻게든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런가? 요즘 엄마는 서울에 있는 제 집에 와 계세요. 시골 집이 리모델링에 들어갔거든요. 엄마의 100억에 대해선 아직 다른 형제들은 잘 몰라요. 사실 엄마의 꿈은 돌아가신 뒤 우리가 엄마의 재산을 알게 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늦지 않아? 감사도 표현 못하게 되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데 무슨 감사. 그런 건 바라지도 않지. 그냥 너희들이 세상 사는데 좀 편하라고 남겨주고 싶은 거니까. 엄마 덕분에 나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냈네. 이제 결정했어? 뭐 하고 싶은지? 좀 고민되긴 해. 이러면 또 복수처럼 보일까봐. 인생 한 번이야.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그런가? 그런 거면 사실 국밥 팔아보고 싶어. 하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국밥이긴 하지. 응, 국밥을 좋아해서 전국에서 안 먹어본 국밥이 없는데
시댁 것만 못 먹어봤다?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 알았으면 다른 가맹점에서라도 먹어볼걸. 됐어. 그런 너한테 식당에도 못 오게 하고 국밥 한 그릇을 준 적이 없는 게 말이 되니? 그런 가게가 뭐가 이쁘다고 몰래 가서 국밥을 사 먹어? 나름의 시장조사 차원에서 먹어보는 거지. 그래서 진짜 국밥을 팔겠다고? 엄마도 기억나지? 툭하면 우리 삼남매 국밥 말아먹고 학교 다녔던 거. 그랬지. 엄마랑 아빠가 너무 가난해서 같이 돈 버느라 너희 밥 챙겨줄 시간이 없었으니까. 무슨 소리야. 매일 새벽에 나가면서도 우리더러 국밥 먹으라고 다 준비해놓고 나갔으면서. 자식한테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게 부모야? 그래도 난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으면 피곤해서 그렇게 못했을 거야.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안 되던 게 된다.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이고 이제 사업한다며 거기에 집중해. 지금은 엄마 집도 리모델링이 다 끝났고 저도 국밥집 사업을 시작했어요. 덕분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받긴 했죠.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우리 보라고 이러는 거지? 국밥집? 아, 네가 뭔데 국밥집을 열어? 당장 안 관둬? 제가 선택했던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늘이 그 집안에 졸부의 삶도 허락하셔서 진짜 모습을 빨리 보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 남편은 계속 전화를 걸다가 우리 엄마한테 걸려서 거한 욕짓거리를 한 바가지 얻어먹고 그 후부터는 연락이 없습니다. 나중에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한테 들은 건데 남편이 공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단직. 그 언니가 관리직이 됐는데 남편이 일할 만한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도 뭐라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난 국밥집이 꽤 잘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맹점엔 관심이 없고 제가 직접 관리하는 가게가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한자리에서 제 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입니다. 물론 제 가게는 엄마의 건물에 입점했어요. 오래오래 한자리에서 운영하는 게 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100억이 넘는 자산가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란 건 돈이 시댁 사람들을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댁의 경험을 발판 삼아 저도 사업이 더 잘 됐을 때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업 수익은 좋은 데에도 쓰려고요. 엄마 덕에 제 2의 인생을 사는 지금 저는 그 무엇보다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저를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아닌 사람이 더 귀한 줄 아는 사람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마음을 살아가려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